그 선거를 할 때마다 시겠죠? 또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는지 상당히 꽂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고의 강사진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갑자기? 최고 강사진의 강의를 듣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취약계층한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 차량을, 최고급 세단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과 뭐가 달라? 도대체 이분들이 취약계층이 뭔지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바로 옆에 비닐 안에 들은 빵과 그 다음에 팩에 들은 우유가 있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황당무계한 정책 제안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하는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건지, 제가 딱 그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박사는 디립다 많은데 이 박사를 따고 노는 논박들이 너무 많아요. 취업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 백수지 뭐. 고학력 백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말을 제안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취약계층이 이 가슴 터지는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지 모르겠다. 취약계층은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먹고 살 수 있고, 굶주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영양의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고 살 수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이 안전이에요. 얼어 죽지 않고, 열사병 걸리지 않고, 이게 뭐 주거 취약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물 깨끗하고, 이게 이제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휠체어나 이런 거 타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화재나 무언가가 이제 발생됐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정책이 어려우면 이 두 가지, 생존권과 안전권. 제가 여기에 연동해서 저 두 번째로 얘기할 게, 반드시 시범사업에서 정착된 사업으로 이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개인 예산제입니다. 개인 예산제. 뭐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초등학교 졸업인 어떤 분이 뇌경변이 오셨나봐요. 그렇다고 이분이 지능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 지원이 되면, 근데 이분이 말씀드렸지만 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나서는 이제 사이버 대학에 또 진학을 하셨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그 어떤 지원보다 이 개인 예산제라는, 그래서 그분이 그것들을 어디에다 썼나, 나는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자기 눈높이에 맞는 내가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에 쓰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청약 통장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그 국민주택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자기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하고 제일 먼 곳에 집을 지어놓고 공공주택, 뭐 청년주택, 뭐 어쩌고저쩌고 신혼부부 주택, 뭐 그 역세권을 짓는 거에는 장애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내가 어떻게 마련한다고 칩시다. 역세권의 월세가 얼마나 비싸요. 그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예산금 중에 나는 다른 거는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쓰는데 이 주거비에 좀 보탬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유일한 취약계층 장애인 정책 중에 핵심인데, 공시화될 수 있는 루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옛날처럼 영수증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안 되는 이유가, 사회복지법상 이 현금을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을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죠. 0에서 11세 사이에 그 영유아를 케어하는 부모, 양육자한테 7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돈으로 지급되더라고요. 그런 돈은 척척 현금으로 주면서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현금은 사법법에 위반이 되고 법에 저촉이 되고 사회 통제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시행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 법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걸
아니, 그래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전혀의 의사도 없는데 애가 돈이 되니까 북한이 뭐니 데려다가 학대하고 굶어 죽이고 그 돈은 지들이 룰루랄라 쓰고 저희가 더 2차 가해를 받는 겁니다. 아니, 국제과제도 마찬가지죠. 그 국제과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다 그 현금 지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장치를 마련해 놓고 다 쓰면서 왜 유독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개인 예산제에서는 현금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요 납득도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그 상반기에 대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도 그 6월에 있고요. 그 선거를 할 때마다 또 얼마 전에 서울시겠죠? 네. 또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뭐 조언을 구했는지. 근데 저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장애인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듣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을 하는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참고로 그 서울시장 이 방송이 이제 방송이 될 때쯤이면 아직은 이제 선거 전이지만 서울시장이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 이분이 서울시장이 뭐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저희 아이가 뭐 일이 있어서 제 손을 쫄래쫄래 잡고 쪽 시내는 아닌데 조금 동네를 벗어나서 좀 사람이 많은 지역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막 전단지도 막 붙어 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이가 뭐 어떤 공약이 있는지 그 전단지를 잠깐 이제 본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뭐라고 써있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뭐 사실 뭐 진영 이런 거 저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실 좀 진보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지금의 진보가 저의 진보를 망쳐놨어요. 그래서 진보라고 말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냐? 그건 또 제 삶하고는 전혀 또 굉장히 간극이 큰 거라서 진영은 없습니다만 그냥 그 딱 전단지 그걸 보니까 그냥 시장은 오세훈 시장님이 되셔야겠구나라는 사실은 전 순간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랬냐 이러면 전단지를 한번 보세요. 전단지를. 근데 이제 뭐 안 되실 수도 있죠. 안 되실 수도 있고 되실 수도 있고 이건 뭐 제 개인적 견해지만 근데 딱 한 가지는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장애인 단체를 찾아갔다. 뭐 요 뉴스까지는 제가 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느 장애인 단체를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또 꼭 장애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의 가장 하단에 있는 게 장애인이라고 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뭐 여러 가지 정책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 제 귀에 상당히 꽂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고의 강사진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 물론 그 전에 뭐 꽤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뭐 다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영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거대 담론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구석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근데 이게 방송에 나올 정도니까 나름 굉장히 준비를 하고 나오셨을 것이고, 이거를 그냥 혼자서 뭐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취약계층한테 뭐 해주지? 취약계층한테 그냥 그런 거나 해줄까? 뭐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캠프가 있을 것이고, 그 캠프에서 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뭐 이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 뭐 그 팀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을 뭐 안 할 순 없잖아요. 근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갑자기 최고 강사진의 강의를 듣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귀를. 이게 다 제가 이것과 가장 적절한 비유가 뭘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취약계층한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 차량을, 최고급 세단을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뭐 몇 년 거치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과 뭐가 달라?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이 다 저한테는 딱 요 한마디로 정의되는 정책들이 많았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두 가지 파트로 정의가 될 겁니다. 하나는 도대체 이분들이 취약계층이 뭔지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알려드려야겠구나. 아니 뭐 개념을 알아야 뭔가를 해줄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선거에서 지던 이기던 이건 계속 끝나지 않을 과제이고 해야 할 필수품이고, 필수 아젠다고. 자, 두 번째는 개인 예산제라는 시범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출발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예산제라는 장애인 시범 사업이 있었고, 그 시범 사업이 제가 봤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정책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한테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행 여부가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난 시간에는 그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씨는 절대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다른 건 몰라도 개인 예산제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시범 사업에서 이게 일반 그 사업으로 전환을 반드시 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한테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왜냐면 이제 취약계층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냥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경제적 취약, 그쵸?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많이 취약계층이 나오잖아요. 취약계층에는 그런 경제적 취약계층이 있고, 과거에는 아마 취약계층으로 분류됐을 때 취약계층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빈곤층 뭐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이 있겠죠.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 뭐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은 영유아, 그쵸?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바로 옆에 비닐 안에 들은 빵과 그 다음에 팩에 들은 우유가 있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옆에 있어도 내가 생존을 위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없는 대상들, 그러니까 영유아나 아니면 뭐
완전히 몸이 불편하신 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 지체장애나 어떤 전신장애가 굉장히 심한 분들, 그리고 안전에 노출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 있을 것이고, 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보통 공유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취약계층이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 사람들의 뭐죠? 이 사람들도 이제 안락하고 쾌적한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서 나라가 3년 동안 공공의 차량을 지원을 해준다. 그럼 자기네들이 만들 때는 와우 대박 그래 이 사람들 맨날 막 어쩌고 택시 탈 사실 능력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럼 버스는 또 무료가 안 되니까 항상 이제 지하철만 이용을 하고 아니면 걷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건데 야 죽인다 자기네들끼리는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차만 있는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될 거예요. 보통 요즘에 운전면허 따려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운전면허 따게 이제 저희 아이한테 학원비를 대줄 때 그래도 꽤 몇십만 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험요금이 만 26세 이하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운전을 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하여튼 면허를 딸래도 돈이 들어가요. 그게 뭐 일반 가정에서야 뭐 면허 한 번 따는데 그 정도는 뭐 쓰지 하고 이제 쓸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그 몇십만 원이 그리고 뭐 저희 아이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만 이게 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막 긴장을 막 엄청 해갖고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또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수는 안 합니까? 연수? 그럼 연수할 때 연수 비용도 들어가고 아니 근데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몰라. 그 다음에 다 세단을 준대.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 운전기사에 기름에 보험료에 뭐 아니면은 모든 뭐 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교체 비용에 AS 비용에 이거 다 대주고 세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딸랑 차만 주면 본인들은 생색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 그걸 앞에 두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건 또 공공의 자산이니까 중고로 팔아먹지도 못해. 그 집 앞에 얘네들을 보면서 막 발로 차고 싶을 것 같아. 나라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만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오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취약계층에게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해주겠다는 얼핏 들으면은 그냥 뭔가를 해주니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한 1초만 생각을 해보면 황당무계한 정책 제안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이력을 살짝 봤습니다만 일단 이분이 뭐 7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일단 연령대가 굉장히 굉장히 좀 정말 그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였죠. 저희가 아주 가난할 때 흔한 말로 뭐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가난한데 그 중에 쬐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아주 일부의 소수의 어떤 부유층이 있었던 시대. 다 같이 가난한 시대에서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덜 가난하고의 차이지만 그때는 다 없이 살던 시대잖아요. 일단 시대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법률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뭐 아는 부분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사회복지 장관을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캠프 안에서 이 복지 쪽,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그 어떤 누구도 다 무개념, 무지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어떻게든 좀 알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차원입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요, 최고의 강의를 듣게 하겠다? 우리가 강의를 왜 듣습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강의라는 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진학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강의를 너무 심심해서, 너무 재밌어서,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강의를 듣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의 대상의 눈높이에서 최고의 강사진의 어떤 강의를 들려주겠다라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첫 단초부터가 전혀 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런 거죠. 취약계층이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고 했을 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학원 가서 이제 등록하고 할 때는 이제 등록비 계산하고, 뭐 필기시험 보고, 그러면 교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주행 뭐 시험 보고, 떨어지면 뭐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이 하고. 아니, 꼭 자기 차를, 자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취약계층은 사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맨 밑바닥에 깔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을 할 줄 알고, 지도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요즘에 고졸 정도의 수준의 교육 공부까지 했으면, 아니 뭐 요즘에 내비게이션 다 있겠다. 아니 대리운전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또 일종, 자, 일종 운전면허를 따면 뭐 마을버스든 버스든 뭐 이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따겠다라는 거는 내가 생계를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실은 기초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수업도 아닌, 뭐 그냥 최고의 강사진에서, 아니 요즘에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분을 만났더니, 그 공부도 요즘에 유튜브로 봅디다. 요즘 유튜브에요, 웬만한 자격증에 대해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최고의 강사는 도대체 누가 선정합니까? 무슨 분야예요, 최고의 강사라는 게? 그 다음에 뭐 제빵, 예를 들면, 아니면 바리스타, 이렇게 내가 취업과 직결된, 왜?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상위 레벨의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 정도 능력을 갖추신 분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취약계층이라면 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 돈 다 내가 내고, 등록금 다 내고, 그리고 나는 공부를 끝까지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취약계층, 즉 경제적 빈곤이 가장 밑바닥에 깔린 친구들,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당연히 뭐 무상의 무상급식, 뭐 중학교, 그렇죠? 얼마 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도 일반고는 전부 그 등록금을 다 지원을 받고, 뭐 어느 학교는 이제 교복도 지원을 받고, 뭐 자립형 사립고, 뭐 이런 외고 이런 데 빼놓고는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사회 배려, 사회 취약계층, 예,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뭐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건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씩 항상 본인의 의지가 전제된 하에서는, 뭐 예전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 국가장학금 있잖아요. 국가장학금이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녀한테는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용돈, 그 다음에 뭐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해서 뭐 충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학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고 싶은 분야에 가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 제도에는 학자금 대출 대조는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저는 적어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몰라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거의 제 생각에는 제도화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체계가 갖춰져서 우리가 국가장학금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국가장학금이 뭐야?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장학금을 관심 있게 지켜볼 층이 아닌 뭐 어르신들이나 이미 뭐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알긴 알아요. 신청했다 떨어지고 막 이래서 그렇지. 근데 적어도 대학원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강사의 강사의 강의를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 됐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취업하고도 딱히 매칭이 되는 강사의 강의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더 연구를 하거나 더 공부를 다 하고 싶은 거에는 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하는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지. 제가 딱 그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박사는 디립다 많은데 이 박사를 따고 노는 논박들이 너무 많아요. 논다 박사. 사실 박사는 이제 연구의 독립을 하는 존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사 학위를 따갖고 내가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그냥 뭐 시간제 강사든 외부 강사든 이런 거라도 하지 않고 취업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 백수지 뭐. 고학력 백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말을 제안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찾아서 보거든. 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닌 이상은 아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뭐 어떤 거를 듣고 싶은데 인강으로 들어야 되는데 결제해 준단 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쌓이면 꽤 큰 돈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교재가 필요해. 그 교재가 보통 보면 오는 뭐 4만 원,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럼 한 3권만 돼도 15만 원이에요. 그럼 교재 지원을 하든가. 아니 이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최고의 강사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며 그 사람들이 무슨 강의를 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또 예전에 그 구태적 방식에 뭔가 자기네들의 자리나 먹기를 해주기 위한, 즉 취약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뭐 그런 대상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창업을 한 2019년도에 했는데 그때 이제 장애인 기업 그쪽 센터에서 하여튼 뭐 창업지원금도 조금 받고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시험도 보래요. 그게 이제 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들었는데 제가 아주 경악을 했다니까요. 뭐냐면 거기 이제 장애인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지체장애도 있지만 제가 주로 이제 면접을 많이 보러 갔더니 뭐 신체장애도 있고 사실은 뭐 발달장애는 거의 창업의 주체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이제 휠체어를 타신 이제 신체장애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시각장애인분 뭐 이런 분들이 몇 분씩 있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뭐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공교육 정도의 수준 이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저 같은 사례가 없어갖고 제가 들어갈 때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뭐 휠체어를 타신 분이 만약에 거기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아니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니까요. 화장실 안에는 이따시만한 화장실 이렇게 드르륵 여는 그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유리문이 통과가 그게 안 되겠더라니까. 그 바퀴랑 이게 넓이랑 이거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 속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고등교육 이상의 수업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하나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근데 또 다른 그것은 굉장히 이게 모순적인 건데, 장애인 기업 지원을 하겠다고, 자영업자들 하겠다고 기껏 그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경영학도 뭐 거의 부전공으로 들었을 뿐더러, 네, 뭐 육아나 전업주부 생활을 했을 때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제도권에서의 수업은 아니었지만 인터넷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그 방법을 제가 체득을 해서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경영학 수업이랑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경제학 수업도 듣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거의 초등학생 앞에서 경영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도 펼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글로 써 있으니까 글씨는 읽을 수 있지만, 갑자기 대학 교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초등학생 앞에서 경영학 수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시험은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수업만 들으면 그 수업 안에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답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석해서 그 강의만 들으면 거기서 말해주는 시험이라는 퀴즈는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어란 거예요. 몇 시간짜리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 몇 시간짜리 수업을 들어라. 그러면 그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돈을 들이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근데 사실은 간신히 그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시각장애인이나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중에 교육에 대한 그 교육의 취약성,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인프라도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 시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서울 시내 안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뭐 몇몇 명인데 그들이 실제로 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주민들이 맨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니까 못 짓잖아. 그러니까는 교육의 질이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도 나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그 용어들은 저한테는 낯설진 않아요. 그 용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면 내가 보니까 한 30강 걸리겠더라고요. 30강. 근데 그거를 몇 시간짜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또 다양해요. 뭐 마케팅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를 축약해서 만들어 놓는데, 그게 말이 한국 교수가 한국말을 하니까 저게 한국어로 돼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인가 보다 하는 거지. 도대체 그게 한국말만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전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 퀴즈 몇 개 맞추면 돼. 그래서 나 다 했어. 하기는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느낌에 장애인 그 기업 지원센터인가?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이야, 아주 깔끔하니 좋더만요. 딱 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데 통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여름이었어요. 7월 달인데. 막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에어컨이 어디서 좀 에어컨이 덜 나오나 막 이러고 막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본인들은요 다 긴팔 입고 다녀요.
거기에 심사로 온 그 대상자들은 다 반팔 입고 왔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설정 온도가 너무 17도, 18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20도만 해도 되는데 17도, 18도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춥다고 다 긴팔에 자켓 입고 다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영업 뭐 소상공인은 뭐 그 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교육의 목적과 취지인데, 원래 공교육이 다 그랬지 뭐. 그냥 요식행위, 그건 요식행위라고 하기도 아까워. 아니 뭘 알아 먹어야지. 아니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경영학 공부를 내 필요에 의해서 따로 다 준비를 했던 나도 못 알아먹고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거기에 제가 대표적인 게요, 그 마케팅. 야, 내가 다른 거는 뭐 그래 그렇다 쳐 다 양보해서 그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그 마케팅의 대상의 고객이 뭐예요? 그냥 일반 소비자잖아요. 그쵸? 일반 소비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드는 그 마케팅 기법이라면 기법이고, 그게요 다 B2B예요. 그러니까 B2B는 뭐냐, 회사가 하네. 아니 자영업이 무슨 회사 간에 뭐 그게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드시는 분들이 다 뭐 아주 우리나라 뭐 아니면 미국 아니면 무슨 독일 그 기업이 기업 간의 그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들. 야, 내가 거기서 아주 그냥 뒤로 넘어갔잖아. 이거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런 거는 원래 알 바가 아닌 거고, 그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강사진들 어떻게든 그 이렇게 자리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취업 자리를 내가 보니까 그런 데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요번에도 그 취업률이 뭐 역대급으로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60대 이상의 취업률이 높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고 뭐 이제 공공근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취업 자리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취약계층의 최고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하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 은퇴하신 대학 교수님들 갑자기 일이 없어졌잖아. 그분들이 뭐 연금은 받으셔서 뭐 생활은 하시겠지만, 그분들의 또 생리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고, 그분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괴리를 넘어서,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그냥 무시와 기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사감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분은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들을 기획하고 그 정책을 만들 그 팀들이 다 똑같은 머리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뭐냐면 우리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설마 모르시면 찾아봐요. 중학교 때 나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 맨 밑에가 뭐예요? 생존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 윗단계가 뭐예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대상을 우리는 취약계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엊그저께 뉴스에 무료 급식소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한 2년, 3년 사이에 그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뭐 2배, 3배로 늘었나 보더라고요. 아니, 굶어 죽지 않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상자들을 주로 취약계층의 가장 일반화된 그 대상자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가끔 애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개념 없는 소리를 할 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많이 이제 질문하고 이해를 시킨 방법이었는데, 작년인가요? 저희 아파트에 새벽 3시 반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3시 반에 새벽. 그것도 오작동이면 그냥 한두 번 울리고 말겠다 싶었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술을 엄청 먹고 꽐라가 된 사람도 아마 그 소리에는 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단순한 한두 번의 누군가의 실수에 의한 오작동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아이도 아직 잠을 안 자는 상태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과 핸드폰과, 그 다음에 또 생수병. 네. 그래서 생수병에다가 이제 물을 묻혀서 이 연기에 이렇게 질식하지 않게 한다고 또. 다른 또, 근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머리가 막 하얘져가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좀 빨리 나간 편이었는데, 저희 아파트가 한 20층이 넘는데 저희가 한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10몇 층을, 자, 불이 나면 맨 먼저 차단되는 게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돼요.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10몇 층을 한 손에는 양쪽으로 백팩을 메고, 한 손으로는 그 계단 그 옆에 지지대 손잡이를 잡고, 한 손은 이제 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막 내려와서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애들이 이제 잠에 아직 안 깼으니까 주로 이제 아빠들이 많이 업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인데 이제 좀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은 보니까 이제 양쪽 가족들이 이렇게 잡고 계단을 내려오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무엇에 의한 오작동으로 판명이 나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이렇게 바깥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도로 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1층에 살지 않는 이상 휠체어나, 그쵸? 아니면 아예 거동 자체를 못 하시는 분은 꼼짝없이 그 안에서, 그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취약계층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동기는 있는데 도저히 어떤 누군가의 무언가가 지원되지 않으면 혼자서는 그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생명권과 안전권조차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 5학년 되는 애들은 그냥 엄마 손 잡고 따라서 내려왔지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은 일단 잠을 못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막 정신이 없으니까, 부모가 위험하니까 들쳐업고 이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는 이제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사결정을 혼자서, 이게 화재니까 빨리 도망쳐야겠구나, 도망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그죠? 그 다음에 인지가 발달이 덜 된 계층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뭐 내 생존을 내 스스로 유지할 수 있기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층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후원금도 줄고 기부금도 줄고 물가는 오르고, 그 한 끼 밥 먹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은 2배가 늘었으면 가장 쉽게 접근했을 때 서울시 차원에서, 그쵸? 그 후원금, 준 후원금 대신해서 지원금을 줘야죠. 아니면 그 지원금 주는 게 뭐 여타저타 한 이유라면, 요즘에 그 농업 중에 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쌀값이 막 폭락하다는데, 그것들을 제값에 사줘서 적어도 쌀하고 김치하고, 우리 흔한 말로 쌀, 김치, 계란,
김.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한 끼 밥은 먹잖아. 거기다가 뭐 우유. 이런 거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수요 예측해갖고 지원해주면 되잖아. 아니 그 쉬운 걸 내비두고 이거는 솔직히 한 중학생 애들한테 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뭐 너네들 한번 생각해봐. 다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요즘에 무슨 냉장고라고 하던데 무슨 냉장고 해서 그 재고가 뭐 됐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은 뭐 그런 식재료들 갖다 놓으면 취약한 사람들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거기 또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 마당에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가장 절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그 중에는 뭐 그분들 중에는 뭐 굉장히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집덜도 다 뺏기고 가족은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노숙자가 되셔갖고 거기서 이제 무상급식을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시 최소한의 재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지원을 한다던가 그거는 싹 다 빼먹고 무슨 갑자기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냐고요. 목적과 취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게 대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내 귀에 들렸으니까 내가 보진 않았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빵점 수준인지 뉴스에서 맨날 그런 거 나오면 뭐합니까? 그분들은 그 뉴스 모니터링도 안 하나 봐요. 그리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최고의 강사의 강의가 뭐 대단하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요 그 온라인상으로 뭐 외국의 뭐 유수한 석학의 뭐 강의도 영어가 안 돼서 그렇지 논문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들었을 이 취약계층이 이 가슴 터지는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먹고 살 수 있고 굶주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영양의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고 살 수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이 안전이에요. 얼어 죽지 않고 열사병 걸리지 않고 이게 뭐 주거 취약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물 깨끗하고 이게 이제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휠체어나 이런 거 타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화재나 무언가가 이제 발생됐을 때 가장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이 어려우면 이 두 가지 생존권과 안전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니면은 의료 지원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의료 지원. 자, 제가 여기에 연동해서 저 두 번째로 얘기할게.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반드시 시범 사업에서 정말 정착된 사업으로 이제 이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개인 예산제입니다. 개인 예산제. 이게 이제 뭐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초등학교 졸업인 어떤 분이 뇌경변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 하셨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라는 게 주로 몸 쓰는 일밖에 없잖아요. 뭐 일용직 뭐 이런 거. 근데 뇌경변이 오시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간절했던 게 뭐냐면 최소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이분이 지능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 지원이 되면 이분은 다른 차원의 그렇죠? 다른 차원의
다른 경제활동,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했던 게 이제 학력이 최소한 고졸은 돼야, 우리 뭐든지 취업할 때 보면은 고졸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그 단계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씀드렸지만 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으로 중학교를 입학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나서는 이제 사이버 대학에 또 진학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뇌경변이시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어떤 자율성이 떨어지니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자기한테는 그 어떤 지원보다 이 개인 예산제라는 어떤 현물 지원. 그래서 그분이 그것들을 어디에다 썼나 나는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자기 눈높이에 맞는 내가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에 쓰신 거예요. 근데 이 개인 예산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정 부분 돈을 흔한 말로 돈을 장애인 개인한테 직접 지원을 하고 그 직접 지원받은 돈을 각자 자기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활동지원사를 쓸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저도 90시간이에요. 줄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나는 90시간 이상 사람을 쓰고 싶은데 제도권 하에서는 사회복지법이라는 제도권 하에서는 저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 그 예산을 받으면 나는 그것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활동지원사를 고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료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시각장애인 당뇨인들을 위한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그 회사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제과제를 냈는데 다 떨어졌대요. 근데 그 떨어진 사유가 아니 그 어차피 눈이 안 보이면은 그 일반 그 혈당 측정기 혹시 아세요? 예. 이게 센서하고 이게 본체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이게 시각장애인 안 보이시는 분들이 체열을 해서 그 메타기라고 하던가 거기다가 이렇게 측정값을 넣어서 그 측정값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게 거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근데 이 당뇨라는 건 관리가 거의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뭐 옆에서 누가 도와주거나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일단 한번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더 가관이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내가 뭘 혈당을 잴 때마다 피를 체열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몸에 삽입이나 뭐 이렇게 뭐 부착을 시키면 그 측정값이 일정 시간에 계속 이렇게 체킹이 되는 그 측정값이. 근데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좋겠죠. 보통 이제 일형 당뇨나 소아당뇨이신 분들은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그 순간이 그냥 즉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위험군이기 때문에. 근데 시각장애인이 그거 쓰면 되지 굳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게 왜 필요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에서 떨어졌대요. 결국은 뭐냐면 그건 돈 안 들어갑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쓸 줄 몰라서 안 써요? 누가 좋은 거 몰라서 안 써요? 그 비용이요. 이게 계속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물론 돈 많으신 양반들한테는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취약계층한테는요. 뭐 일정 막 단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관리, 생활습관병 이런 거에서는요. 그것을 계속 지원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개인 야산제로 내가 그 돈을 나는 내 건강관리를 위한
쪽에다가 나는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도 그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든 뭐 대체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주거에 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청약 통장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그 국민주택이라고 하던가요? 그게 뭐 주택도 많아 보니까 뭐 행복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고 뭐 국민주택이 있고 뭐도 있는데 장기 국민주택 뭐 하여튼 해갖고 아니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그것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없어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룸이 보면 다 뭐 다자녀, 호부모, 뭐 신혼부부, 뭐 청년, 뭐 노인, 1인 가구 노인 뭐 이런 건 있는데 장애인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장애인은 없냐 그랬더니 장애인은 무슨 국민 무슨 주택 뭐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또 그게 하나 떴길래 그래서 제가 뭐 찾아봤는데 잘 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근데 제 아는 지인이 양재동 쪽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구룡마을인가 혹시 거기 아냐고 거기에 뭐 그런 게 있다고 떴던데 뭐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거기 대도 들어가서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재동이잖아. 그랬더니 야 거기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 지역 주민이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도 꼬박꼬박 해서 언덕바지 쫙 끝에 있는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사실 가장 가까운 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이동권이 가장 유리하고 아니 온리원 자기 자가용을 그러니까 자기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하고 제일 먼 곳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는 장애인 배당이 있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공주택, 뭐 청년주택, 뭐 어쩌고저쩌고 신혼부부 주택, 뭐 그 역세권에 짓는 거에는 장애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안마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이상은 지하철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면 역세권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은 내가 어떻게 마련한다고 칩시다. 역세권의 월세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면 그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예산금 중에 나는 다른 거는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쓰는데 이 주거비에 좀 보탬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유일한 취약계층 장애인 정책 중에 핵심인데 그게 정 뭐 하면은 요즘에 다 공시화 될 수 있는 루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옛날처럼 영수증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안 되는 이유가 사회복지법상 이 현금을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사회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단 한 번도 없으셨는데 그 사회복지법이라는 사복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만든 거 아니야? 법이 잘못된 거지. 그쵸?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을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국가장학금 있죠. 그게 어느 시점까지는 이미 다 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확인해서 통장에 돈으로 넣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다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등록금에 아예 다 계산이 돼서 등록금 고지서에 그 국가장학금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제외가 되고 감면이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니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느 저 분야에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차이는 가져졌는데 근데 사법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 이유가 사회복지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이 제도권 안에서 뭔가가 집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비, 그쵸? 그 다음에 그 하위 70%한테 지급이 되는 노령연금, 그 다음에 요즘에 뭐 0에서 11세 사이에 그 영유아를 케어하는 부모, 양육자한테 뭐 7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뭐 하여튼 그 돈으로 지급되더라고요. 그거는 도대체 왜 줍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가 아니라서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쵸? 그건 현금으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사복법에 해당이 안 돼서 준다는 건데, 사회복지에 해당도 안 되는 현금을 일반 국민한테 주는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아 너네들 이렇게 우리가 돈 줬으니까 우리 찍어줘 밖에는 없는 거죠. 법에 근간이 없잖아. 법에 근간이 없는 돈을 현금으로 주는 건 불법행위겠죠. 근데 그런 돈은 척척 현금으로 주면서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현금은 사법법에 위반이 되고 법에 저촉이 되고 사회 통제하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시행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 법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걸.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가든가. 그걸 돈으로 지원하면 안 되죠. 쌀, 뭐, 매딩 가구 기준에서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얼마, 김치 얼마, 계란 얼마, 고기 얼마 직접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연료도 뭐 도시가스 예를 들면 5만원 했지, 뭐 연탄 몇 장, 아니 뭐 교육은 요즘 다 무상 교육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그럼 그렇게 지급해야죠. 근데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 그걸 갖고 부정 착복할까봐 라잖아요. 아니 그러면 0에서 11세 영유아들한테 아동수당 예를 들면 지급한다고 합시다. 그 부모가 그거 아동한테 안 쓰고 자기 도박하는데 게임하는데 옷 사는데 쓰면 그 국가가 뭐라고 그거 뭐 부정수급했다고 도로 뺏어갈 건가요? 그거 현물로 지급해서, 아니 그래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전혀의 의사도 없는데 애가 돈이 되니까 그 데려다가 뭐 조카니 뭐니 데려다가 학대하고 굶어 죽이고 그 돈은 지들이 룰루랄라 쓰고, 아니 그런 돈은 척척 자기들 지급해 주더만 왜 하필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개인 예산제라는 그 부분은 사회가 국가가 주도를 해야 되는 사법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될 수가 없다라는,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이런 이중적 잣대 때문에 저희가 더 2차 가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뭐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쓰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쓰던 것에 대한 근간을 제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의심하시나? 내 아는 사람 갖다가 꽁돈으로 나눠줄까봐? 아니 그러면 뭐 노령연금이고 뭐고 그것도 어디서 투전판 가서 자기는 굶어 죽든가 말든가 투전판 가서 쓰든,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다 지급은 합니까? 그거 걱정되셔서? 근데 그 걱정이 다른 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만 걱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돈을 얼만큼 많이 줄 거길래. 저는 사실은 얼마든지 지금 1980년대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2022년 현재에는 뭐 예전에는 그래서 뭐 현금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 경제가 형성이 되고 막 그랬지만 요즘에 웬만한 데 다 가면은 카드 결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투명화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며. 그 다음에 코로나 겪으면서 뭐 하나 신청하고 대출받고 하는 거 다 비대면으로도 다 뭐 인증받고 뭐 다 되더만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국가에서 개인한테 지급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내가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곳에 사용했다라는 걸 제시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국제과제도 마찬가지죠. 그 국제과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은 다 그 현금 지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장치를 마련해 놓고 다 쓰면서 왜 유독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개인 예산제에서는 현금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요 납득도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사회복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저항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아니 그럼 시범사업 자체를 하지 말든가. 사회복지법이 뭐 어제까지는 없다가 오늘 만들어진 법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예상은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졸업자 뇌경변 장애인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제시를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검증고시인데 아까도 말했던 거 무슨 뭐 경영 무슨 창업 지원 무슨 교육 최고 강사의 뭐 강의 완전히 나랑 완전히 그냥 남의 나라 얘기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한다고 하면 이 양반한테 필요한 것들은 제공이 안 되는 거잖아. 도대체 무슨 걱정으로 왜 이렇게 걱정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요 아니 무슨 헌법도 아니고 아니 헌법 바꾸는 거는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거는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그런 거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히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라 그것 때문에 굉장히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런 거 장애인 단체에서는 알고는 계시는 건지 그 장애인 단체에 가서 이런 얘기를 설령 했으면 귀담아 듣기는 한 건지 저는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도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모를 수 있다면 뭐 거기서 듣는 건 알아서 하시고 이 얘기는 여기서라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요 잘 곳이 없어서 겨울에 영하 13도에 전기장판 하나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정말 그렇게 사시는 취약계층 우리 이웃들 그럼 전기료 한시적 전기료 여름 겨울 뭐 5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무료 급식소에 그 장 보시는 분들 그 고기나 생선 이런 거는 아예 꿈도 못 꾸시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러면 그런 축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직거래로 연결을 시켜준다던가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착복할까봐 그게 걱정이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쌀, 김치, 계란, 뭐 각종 통조림, 유제품, 뭐 과일 아니 뭐 농사가 너무 어째갖고 어떤 거는 막 그냥 폐기 처분도 한다면서요. 땅에 떨어진 거 그냥 갖다 다 버리고 아니 그런 거 기부받아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세액 공제 뭐 이런 것 좀 해주고 그분들 어차피 금방 쓰지 않으면 버려질 그런 것들 그런 취약계층 먹거리에 쓸 수 있을 때 쓰게 해주고 아니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기본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사회복지 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도 아니 나는 진짜 중학생 앉혀놓고도 난 이 정도 정책은 이끌어낼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머리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일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선거 캠프에 가면 점심을 준다면서요. 아니면 선거 캠프에 가서 내 정책이 어떻게 해서 잘 되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어디 이제 한 자리 거기서 그 곁다리로 라인 한번 타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가요?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기본도,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 중에 그게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언론에 노출을 다 시키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거를 모르셨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뭐라도 뭐 하겠다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다니시는, 이건 이제 배워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이런 걸 이제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캠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 사람들이랑 단 한 번도 접촉 한 번, 스킨십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다 지들 나눠먹게 하겠다고 하는 거 외에는 내가 봤을 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는 저희도 감시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을 혈세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세금이 자기네들의 말잔치, 자기네들의 다음 정권 창출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 유지를 위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냥 무르듯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나 세금 열심히 냈거든요. 네. 주민세 6,000원까지도 아주 딸딱 잘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젠 나도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은 나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 놓는 것마다 다 쓰레기야. 다 쓸모가 없는 쓰레기. 그 주체 딱지하고 활동정연사 말고는 다 쓰레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유용하고 내가 봤을 때 맞춤형이라는, 눈높이에 맞는 자기 필요, 니즈 다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잖아. 시각장애 다르고 신체장애 다르고 발달장애 다르고. 그러면 각자 집행되는데 유용한 부분들이 다 다른데 그거 국가가 다 못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집행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확인하는 대상,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대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나 심플하고 담백한 일을, 머리가 너무 좋으셔갖고 그 머리를 팽팽 돌려서 무식한 사람들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곳에 써야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서 호가호위 하셨죠. 그것도 되물림까지 자자손손 하시고. 근데 이제는 안 될 겁니다. 네. 뭔가 그 뚝이 무너지는 데에는 요 작은 구멍 같은 게 첫 단초라면서요. 내가 그 구멍하고 싶거든요. 아니, 나는 그 구멍이고 싶고 난 그 구멍이거든요. 구멍을 내면 그 잘못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국가, 요즘 가끔 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 국가가 나는 왜 저렇게 국가 드립을 치나 했어요. 알고 봤더니 아우, 그 왕조 시대에 나라가 곧 지임이다 라는 그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야, 자기야. 자기가 국가야. 그래서 그게 맨날 국가 타령하고 뭐 국익 타령하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는 없죠. 돌아와야죠. 돌려받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당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 정의부터 하시라는 거 하나는 개인 예산제. 이거 적어도 시범사업을 했다면, 적어도 그 결과치가 매우 만족스러웠다면 이것은 그냥 법 하나만 바꾸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정책으로 일반화돼야 된다라는 요 말씀을 오늘은 꼭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생추어리 김혜규는 댐의 구멍 역할을 아주 똘똘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